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으로 그리드 기반 에디터 빌더 구현기를 발표하게 된 이선엽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네, 저는 이제 올해로 12년 정도 개발을 한 12년차 개발자고요. 그리고 마플 코퍼레이션에서 플랫폼 엔지니어 리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링크는 이제 제 블로그랑 이제 깃허브 링크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이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리드 기반 에디터를 이제 만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기반 에디터가 무엇이고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또 구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겪었던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30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도 이걸 만들어 봤으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구나 싶은 부분들을 좀 추려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 기반 에디터, 이게 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각 셀이 있고 이 셀 안에다가 요소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에디터를 그리드 기반 에디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스퀘어 스페이스라는 서비스인데요. 해외 서비스인데 이 그리드 기반으로 이미지나 뭐 텍스트 혹은 이제 미디어 같은 다른 뭐 비디오, 영상, 인베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빌드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서비스가 굳이 그리드 기반 에디터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리드 기반 에디터를 구현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러한 요청을 받았어요. 웹사이트 빌더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달 안에 뭐 이런 웹사이트 빌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 안에 뭔가 에디터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빌더를 만들고 뭐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건 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래도 일단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일단 우리한테 보통 익숙한 에디터는 세 가지입니다. 리치 텍스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블록 단위로 뭔가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포지션을 기반으로 어떠한 이제 요소들을 배치하거나, 그런 에디터가 익숙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리치 텍스트 기반 에디터는 텍스트 입력을 처리하는 뭐 에디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뭐 팁탭이나 프로스 미러 같은 에디터를 이용해서 뭐 사내 혹은 이제 웹 서비스에다가 에디터를 붙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블록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꼭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이미지, 뭐 테이블, 뭐 이런 커스텀 요소들을 붙여가지고 웹페이지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션 기반의 웹페이지나 혹은 뭐 이력서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죠. 블록 기반 에디터는 보통 이제 웹 동작대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웹의 렌더링 규칙에 따라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HTML과 CSS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웹빌더 서비스가 이런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좀 어렵다 이거고, 좋은 점은 이제 디자인 결과물을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포지션 기반 에디터는 뭐 피그마 슬라이드나 뭐 기타 등등 이제 디자인 작업 도식을 쓸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되게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웹사이트를 만들기에는 적절하진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다 이제 구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사용자가 쓰기 어렵다라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우면서 혹은 이제 쉽지만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면서도 구현하기 쉬운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그리드 기반 에디터입니다. 그리드 기반 에디터는 행과 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 어떻게 배치를 할지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규칙도 이제 따로 설명 없어도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퀘어 스페이스나 뭐 리툴 같은 이제 다양한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웹페이지 빌더를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런 형태로 이제 웹사이트 빌더를 제공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리드 기반은 이제 직관적인 규칙과 좀 쉬운 구현이 만났다라고 보면 되고, 자유도가 이제 생각보다 좀 어설플 수는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디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제 그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움직이거나 할 때 이런 거 다 좌표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작이 굉장히 쉬운데요. 그냥 CSS 속성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그냥 이용을 해서 이 그리드에 대한 이제 배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컬럼의 수 그리고 로우의 수를 이제 CSS 속성으로 그냥 단순히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 블럭 사이, 그러니까 이제 각 그리드 사이에 이제 간격도 스타일로 그냥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소들의 위치도 스타일 하나로 그냥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은 우리가 이제 탑 레프트 계산하고 너비 높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냥 스타일 속성만으로도 다 구현을 할 수 있다.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라서 이제 위치 잡는 거는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제 코드를 보면은 그냥 스타일 왼쪽에 되게 간단하게 먹였죠. 저렇게만 해도 저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요소들을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건 에디터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한 HTML과 CSS의 덩어리죠. 그래서 이 HTML과 CSS가 아닌 이제 블록들의 위치나 그리드에 대한 속성을 데이터로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렌더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디터를 다루면 보통 많이 나오는 용어가 AST인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보여줄 것들을 이제 트리 구조로 데이터화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자료 구조인데 보통 편의를 위해서 제이슨으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에디터를 만들 때 화면에 어떤 걸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걸 어떻게 데이터로 나타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이제 블럭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에디터를 어떻게 데이터화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컬럼의 수, 로우의 수, 그 로우의 높이, 그리고 이제 각 셀의 간격,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제 블럭 하나하나도 이제 이 블럭이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겹쳐질 수 있다면은 Z 인덱스가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들어가면은 이 각 블럭의 타입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블럭의 어트리뷰트를 따로 정의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무엇이냐, 안에 들어갈 텍스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들을 제이슨 구조로 나타낸다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블럭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트리뷰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받아서 뭐 특정한 함수 아니면 클래스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렌더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린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도 이건 에디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서버 드리븐 UI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단순히 컴포넌트 렌더링을 하는 거를 데이터로 나타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결국 에디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사람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내가 편집한 게 그대로 이제 실제 화면에 될 수 있도록 위지익을 지원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엔 UI 이벤트를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UI UX를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에디터 동작의 흐름을 좀 구조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UI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API를 호출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일으킬 수 있겠죠. 액션이 일어나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렌더링을 해준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는 게 에디터 동작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왼쪽의 초록색은 외부 행동, 그리고 우측은 에디터 로직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을 좀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놔야 훗날 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은 이동을 할 때 막 업데이트를 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막 UI 렌더링도 하고 UI 이벤트 처리도 하고 하다 보면은 되게 스파게티 코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제 구분을 해놓고 뭐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UI 이벤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에디터라는 거는 되게 철저하게 룰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결정론적이고 뭔가 이제 룰에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게 기본 기조예요. 그래서 뭐 블럭은 이제 드래그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클릭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룰들을 미리 다 정의를 해놓고 들어가면 좋아요. 앞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룰이 필요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요.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자면은 뭐 편집 가능하냐, 뭐 이동할 수 있냐, 뭐 크기도 바꿀 수 있냐 이런 좀 되게 상식적인 것들을 일단 기본적인 룰로 가져갈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씩 이 룰들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UI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결국에는 UI 이벤트를 받는 리스너가 있어야 될 거고 이 리스너가 적절한 이제 핸들러에게 전파를 해주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러들이 이제 처리를 하면서 어떠한 액션을 발동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스로틀 처리를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마우스 무브 이동을 할 때 그때마다 매번 이제 계산을 해주거나 하면은 좀 성능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블럭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좀 드드드득 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들러에서 처리를 할 때는 이제 뭔가 처리를 할 때 바로바로 액션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떤 행동이 끝났을 때 액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 일어나기 전 이제 진실의 근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별도의 상태를 둬가지고 프리뷰 계산을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UI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지금 이제 실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이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진 않고 프리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놓으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프리뷰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룰 위반 검사를 해요. 이 행동이 적절한가 아닌가. 그럼 이제 룰 위반 검사를 통해서 프리뷰로 불가능하다 아니다도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프리뷰 렌더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행동이 끝나면 액션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종료됐다 끝나면은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 경우 이제 플립 애니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립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상이 위치한 크기를 기록을 하고 이제 이 업데이트 된 후에 위치와 크기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변화량을 계산해서 이제 스타일, 뭐 트랜지션, 뭐 트랜스폼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을 그냥 재생해 버리는 거예요. 구현이 굉장히 편한데요. 코드로 좀 설명을 하자면 코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되게 심플합니다. 저렇게 이제 첫 번째 값을 기록하고 뭐 업데이트 된 후에 값을 기록하고 변화량 계산하고 그냥 단순히 스타일 입혀준 다음에 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끝나면 이벤트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애니메이션 실행시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입력과 뭐 프리뷰 그리고 사용자의 이제 행동이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았다면은 이제 실제로 액션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에디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거는 사람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거나 API 접근을 하거나 그런 이제 함수 호출 같은 걸 통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UI 쪽을 건드는 것보다는 코드도 짧고 구현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경 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자면 트랜잭션과 뭐 API 인터페이스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벤트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액션 부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액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펼쳐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UI 이벤트를 받으면은 이제 핸들러가 커맨드를 발행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일종의 커맨드 패턴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이 커맨드들을 모아서 이제 실행시켜주는 어떠한 객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작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순서가 이벤트에 대한 이제 명령 묶음, 이제 한 번에 여러 커맨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동과 동시에 사이즈 변경을 한다. 혹은 이제 이동과 동시에 뭔가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를 업데이트한다. 같은 이제 행동을 넣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정직하게 시퀀스 일렬적으로 이제 명령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명령 처리된 결과를 유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제가 파란색 선으로 묶어놨는데, 이 파란 영역이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이제 트랜잭션이다라고 하면 백엔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하나의 작업 단위로서 커밋과 이제 롤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근데 왜 트랜잭션을 뒀는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일단 트랜잭션을 두는 이유는 이제 성공과 실패를 이제 처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작업으로 묶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하고 리사이즈를 같이 처리를 할 건데, 그 명령 중 하나가 룰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다 롤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트랜잭션을 걸어놓고 이 명령들은 하나의 묶음이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중 하나만 실패해도 다 원복을 해야 된다. 같은 느낌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단위가 있기 때문에 언두 리두를 구현하기도 편하고, 밑에 코드를 작성했던 것처럼 뭔가 커스텀 로직으로 확장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디터 외부에 어떤 툴바를 두거나 아니면 이제 편집에 대한 UI를 구현을 해야 될 때 이러한 이제 훅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는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UI U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흐름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에디터를 만들어 보면은 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뭔가 편집을 하다가 이거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버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버그가 아닌데 정상 동작인데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피드백은 대부분 이제 UI적인 표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게 이동 중인데 표시가 없다 보니까 이동 중인지 어디에 이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죠. 또 그리드다 보니까 어디 자석처럼 어딘가에 붙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겹치기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배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룰 위반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면은 지금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왼쪽 위로 바로 그냥 처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은 경우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룰 앞에서 설정한 룰을 기반으로 어떠한 규칙과 변화를 UI, UX에 녹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이 규칙을 암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뒷부분에 이제 그리드 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 각각 셀 영역에 뭐 부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혹은 이제 저런 식으로 프리뷰를 미리 보여줘서 저기다가 넣을 수 있구나. 혹은 이제 저기다가 들어가는구나 같은 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빨간색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이건 실패할 거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상태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제 뭐 선택됐다 이런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 어디로 쓱 들어간다는 거를 트랜지션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좀 복잡하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피해가는 모습을 미리 프리뷰로 보여줌으로써 상태 변화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에디터를 사용하는 편집자로서는 규칙을 암시하는 프리뷰를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제 트랜지션을 통해서 상태 변화를 잘 알려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디터는 룰 기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룰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면은 서비스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UI, UX에 잘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럭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에디터를 제품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블럭들을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좀 타입 안정성에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익스텐션을 별도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디터가 뭐 박스라는 익스텐션을 가진다, 텍스트라는 익스텐션을 가진다, 뭐 이미지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될 때 뭐 익스텐션을 별도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주고 얘를 상속받아서 넣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박스 블럭을 이제 정의를 해주고 어떻게 렌더링이 될 거다 같은 거를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폴트 값은 뭐고, 뭐 타입은 뭐고, 어떻게 렌더링 될 거고, 이 블럭은 어떠한 이제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타입으로 명확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처럼 이제 이러한 익스텐션들을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 타입을 지정하고 뭐 어트리뷰트를 넣을 때 자동 완성 같은 그 타입 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블록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확장을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대시보드 같이 좀 특수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뭐 복잡한 뭐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트러블 슈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에디터나 이제 빌더를 구현할 때 좀 주의할 점이라고도 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중에서 다 겪어봤고요. 겪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안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걸 뭐 배포를 하진 않았었지만, 중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무래도 이제 블럭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다 보면은 뭐 이너 HTML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블럭 중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넣는다거나, 혹은 뭐 이제 뭐 어쨌든 어트리뷰트를 막 편집할 수 있게 만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혹은 이제 블럭, 그러니까 웹 페이지 빌더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아이프레임을 넣는다거나, 뭐 링크를 건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링크도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가능할 수 있고,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링크도 이제 한번 이제 검증을 해줄 필요가 있고,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 정말 유명한 서비스들만 이제 화이트 리스트로 구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제 유튜브나 뭐 비메오 이런 것들만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에디터블 같은 걸 사용하는 블럭도 이제 외부에서 뭔가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HTML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도 이제 좋은 UX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면은 보통 오메가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오메가가 이 한 도메인의 전체에서 오메가예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용량이 큰 문서를 계속 임시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뭐 용량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삭제를 해주는 등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서버에 임시 저장을 할 텐데요. 뭐 페이지를 나가거나 뭐 이탈하려는 경우 뭐 임시 저장을 좀 호출을 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유실이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뭐 용량이 진짜 너무 크다, 뭐 페이지가 뭐 엄청나게 길다 이러면은 로컬 스토리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덱스드 DB로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디터 용량이 되게 크다, 뭐 문서가 엄청 크다 이러면은 매번 이제 편집이 발생할 때마다 저장을 하는 거는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디바운스를 좀 크게 걸거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인터벌을 걸어가지고 뭐 1, 2분에 한 번씩 뭐 자동 저장이 되게 하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 2메가 정도 된다, 만약에 문서가 그 정도 되는 거를 뭐 매번 편집할 때마다 서버에 보내면은 그것도 이제 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의 이제 전송 크기나 저장 용량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잘못 설정하면 내가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주로 이제 포스트 요청에 대한 크기 제한, 뭐 이제 몇 킬로바이트로 제한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나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기 제한을 신경 쓰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또 만약 내가 있는 팀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좀 어렵다 하면은 특히나 더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염두에 두면 좋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이제 최대 문서에 대한 크기를 안내를 해주고 이제 그 범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편집이 불가능하다, 이런 안내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돌 방지 전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용자가 한 문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저장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처리를 안 하면은 이제 좀 어떤 사용자의 작업은 그냥 그대로 무시돼가지고 유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제 최종 승리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전송된 거 말고는 다 무시할게 하는 것도 뭐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나 혼자만 편집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좀 어렵게 간다 그러면 동시 편집을 구현하겠죠. 뭐 CRDT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작업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편하게 간다, 보장은 해주고 싶지만 좀 편하게 간다 그러면 잠금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서를 잠금 처리하고 다른 사용자는 이 문서를 편집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금이 됐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잠금이 됐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좋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3way 머지라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이제 문서가 있고 보통 임시 저장이 되니까 뭐 어떠한 이제 공통 조상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병합될 수 있게끔 우리가 로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백엔드 로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충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애플 메모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이클라우드 충돌이 발생하면은 뭐 문서 몇 개 중에 어떤 게 진짜냐 막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뭐 여건이 안 된다면은 이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 말을 했고요. 좀 시간이 오버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좀 말을 빨리 했는데 그래도 적절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좀 챙기지 못한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은 이제 블럭을 추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제 애드 블럭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띡 나오는 형태를 상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용자들은 그러면 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하게 하거나 혹은 클릭하고 다시 드래그를 해가지고 그 프리뷰 영역에 블럭이 추가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추가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라포 선택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러 블럭을 선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도 좀 다루려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갔고요. 보통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가미 툴 같은 걸 써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는, 그리고 뭐 정렬 기능,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겹치기 불가능할 때 다른 블럭들이 뭐 막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 맨 마지막 요소도 만약 웹 빌더를 만든다 그러면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웹 블럭에 대한 요소를 편집을 할 때 뭐 우측이나 위쪽에 뭐 툴바 같은 아니면 인스펙터 같은 걸 더 가지고 편집을 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텍스트 편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면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하게 한다던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안에 이제 팁 탭을 넣어서 우리가 별도의 또 다른 텍스트 에디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좀 괜찮은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설명을 한 거랑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를 체험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스토리북으로 좀 예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뭐 좀 부랴부랴 만들어서 완성을 하진 못했고요. 이제 추후에 좀 다양한 예제랑 기능을 보완해서 라이브러리를 좀 배포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런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작년에 제가 이걸 만들고 올해 다시 이거를 좀 이미 있을지 찾아봤는데 아직도 비슷한 건 없더라고요. 뭐 그리드 스택이라는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웹 빌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기능을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발표가 대체로 이제 설계나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트러블 슈팅 정도만 다뤘기 때문에 코드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 오픈소스로 공개한 그 링크의 코드 90%는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냥 하진 않았고요. 이제 발표에서 설명한 이제 설계랑 좀 주의할 점을 프롬프트로 좀 안내를 해주고 좀 세부적인 부분도 프롬프트로 좀 신경을 써주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만든다 그러면은 시작을 일단 바이브 코딩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요소들을 이제 내가 직접 건드려 가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발표는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만약 이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해당 메일로 이제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링크드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드 에디터 구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